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인이 시정연설을 하려고 국회 갔을 때 나를 외면했다,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통합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직접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인 걸로 들립니다.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받은 뒤에는 야당이 의사당 안에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청하니까 거부를 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의 의원들만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뭐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야당한테서 제대로 대통령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거나 야당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서도 일방을 문단 하나에 3개씩을 구사했는데 일방 통과시킨 것이 이제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청을 했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잠깐 휴정 시간이 됐을 때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 연설을 왔을 때 야당에서 환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환대하지 않아서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가서 비상계엄하는 거는 가능한 얘기냐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럴 거면 환대받을 수 있는 북한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논평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환대할 만한 일을 했는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입장에는 그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윤석열 피청구인이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여야의 대립이 이제 극한으로 치달을 때는 서로가 야당 쪽에서 서로가 이제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맞이하거나 뭐 퇴진을 외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상화되어 있었긴 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제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뭐 정치적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유독 윤석열 피청구인한테만 가혹했다라고 보기는, 뭐 저도 정치 비평 오래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대립 과정에서도 어떤 대통령의 일방 통행에 대해서 아까 일방 세 번이 너무나 어떤 그 심한 일방 통행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행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일방 통행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헌정사, 이거는 이제 87년 6차 개헌 이후가 아니고요. 지금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었다는 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제외하면은 가장 많은 이제 거부권 행사한 당사자였고요. 만약에 임기를 채웠더라면 어쩌면 이제 이승만 경우를 넘어설 수도 있었던 뭐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언뜻 기억나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거리낌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87년 헌정이 다시 시작된 이래로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이나 뭐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은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사상 초유의 국회와의 갈등을 계속 만들어왔던 피청구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 작가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 기존에
대통령을 향해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가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네네.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건 일상적인 풍경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본인만 당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본인도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광경이 일상적이라는 걸 알 텐데 네. 의심스러운 것은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되라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길이 진행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비상계엄은 이건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야의 갈등이나 행정부와의 갈등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정치 행위의 예.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상한 전시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변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저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건데 계엄을 선포할 때는 하지 않았던 말을 예.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 좀 추가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나 혹은 그 전에 미리 좀 해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거기다요. 오늘 이상민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가운데 네. 그 계엄 관련해서 찬성 반대 표현한 국무위원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오늘 좀 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그날 있었던 그 회의체 혹은 뭐 모임을 두고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이제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예. 때문입니다. 그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또렷해진 사안입니다만은 이상민 전 장관이 그날 계엄이 선포됐었던 그날 MBC를 비롯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소방청장한테 지시했다라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그렇죠. 해당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예. 있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국무위원들,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검찰과 경찰에 나가서 했었던 증언하고도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측 국회 소추인단 측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예. 온몸으로 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예. 마치 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항변하는 듯한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생각 자체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경찰에 가서 했었던 발언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때 특수본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부터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이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하지 않았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 왜 중요하냐면 비상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예.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판단해서 건의를 하려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기능 수행 그러니까 경찰력으로 뭔가를 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계엄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을 그 당시에 당신이 했느냐 예.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적극 만류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네.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 예. 그런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군요, 계속.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증언입니다.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예.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다. 대통령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 국무회의 이 상황에 대한 설명하고도 다릅니다. 이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70년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게 기억난다라고 예. 이야기했고요. 예. 국무위원들이 다 망연자실했다. 대부분 큰일 났다는 반응이었다라고 경찰에 가서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했었던 진술과 다 다르군요. 중개가 되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국무위원을 지냈었던 고위공직자를 지냈었던 어떤 공적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예.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앞이 되니까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혹은 자기한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전 단수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것도 정말 앞뒤 말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 맞던데. 단전 단수를 대통령이 지시한 적은 없지만 보긴 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좀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기묘하다는 이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검찰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예. 이건 이제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끝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시를, 그러니까 단전 단수 지시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듣지 못했고 그 두 사람이 관련 문건을 주거나 보여주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건이 있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헌재에 나와서도 본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증언을 예.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건지 라고 봤더니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방청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국회 소추인단 쪽에 이제 변호인이 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지가 어디에 놓여 있었냐? 예. 뭐 대회의실에 혹은 뭐 접견실에 있었냐, 대통령실에 있었냐 이런 것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집무실에 갔을 때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이제 작성한 거란 얘기도 했죠. 말을 피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문건이 응접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원형 테이블에 있었냐, 대통령 본인의 책상에 있었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접하는 원형 테이블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6명을 대통령이 미리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건을 줬거나 혹은 주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앉을 자리에 놔뒀겠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일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 내용을 읽어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시를 받거나 문건을 직접 넘겨받지 않았다는 것만 쏙 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형사재판에 가서 저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소방청장이랑 통화한 것도 그 지시를 이행하는 수순은 아니었다. 이런 변명을 통화인이 하려고 뭐라 그러는 거죠? 네. 소방청장이랑 통화는 왜 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예. 소방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통화를 왜 했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이후에 사건 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 경찰청장과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고 그 쪽지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석권 소방청장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네. 받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걸 두고 이제 이상민 오늘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뉘앙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지시를 한 거라고 소방청장이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순간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조금 가깝게 들리는 것이 허석권 청장이 그러면 그 뉘앙스로만 듣고 그 지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예.
다른 그 예하의 그 저 직급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본부장이라든 이런 직급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사실상 지시를 하고 그 지시받은 내용을 다시 그 하급자한테 또 하달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 지시가 있고 그 명령을 그렇겠죠, 하달하는 당연히. 예.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단전 단수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하들이 아무런 지시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를 종합하면 기이한 얘기가 되는데요. 대통령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쓴 쪽지를 어딘가 놔뒀다. 네. 또 자기한테 보이지도 않은 자기는 힐끗 그걸 봤다. 네. 소방청장한테 전화하는데 자기는 그 단전단수를 딱 지시하진 않고 그냥 뉘앙스로 얘기했다. 그거는 청장 얘기고요. 네네네. 그럼 밑에 그러니까 사람 뭐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석권 소방청장의 증언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로 비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다. 국회에서 입장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소방청에 그 관계하는 분들은 아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단전단수의 어떤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명령이 타고 내려갔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그 이상민 장관의 말대로라면 명령은 없었는데 예. 알아서 뭔가가 내려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헌재에서의 중계 화면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껴나갈 수 있겠지만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증언을 받는 저도 이제 뉘앙스로 판단해 보자면 예. 이상민 장관이 본인 말대로 경찰과 검찰에 가서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보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지금 회피해봐야 나중에 드러날 일인데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본인의 형사재판 방어를 위해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겁한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앞뒤가 말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해놔가지고요. 이 상황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조차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보시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뭔가를 굉장히 좀 숨기고 있다. 특히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었는지 혹은 어떤 정보가 오갔었는지를 숨기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예. 되는데 왜냐면요.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6명한테 오후 8시경에 각각 직접 연락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을 했는데 이거는 예.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기 2시간 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6명한테 대해서 미리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8시 이전 오늘 증언한 바에 따르면 8시 한 40분쯤에 예.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 때는 이거는 국무회의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열려는 의도가 없고 지금 진행됐던 어떤 계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엄과 관련된 주요 임무를 하달할 대상들을 예. 미리 소집한 것 아니냐. 예.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거치거나 심의를 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엄을 선포할 거고 계엄이 선포되면 행동을 해야 될 실무를 예. 집행할 장관들을 미리 불러서 어떤 임무를 하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불러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모임, 그러니까 미리 소집을 했었던 집무실에서 이 모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이 소위 그 계엄 문건을 멀리서 봤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이라면 좀 수사를 가열차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말입니다. 네. 대전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 또 일어났죠. 네, 그 교사가 어제 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이제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A 씨는 살해 이후에 본인의 목 등을 찔러서 이제 자해를 했는데 예. 뭐 생명에 지장은 없어서 예. 일단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로 지금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경찰에서 그래서 이제 교사 A 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범행 동기가 예. 그 복직 후에 있었던 그 수업 배제 이거를 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제가 돼서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지금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예.
복직 후에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는 거고요. 예. 뭐 땡땡이라는 사람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진술을 했고, 뭐 이제 범행의 어떤 경위나 동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 이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예. 지난해 12월 9일에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아마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예. 질병휴직일 거고요. 12월 9일에 내고 나서 휴직 중에 뭐 본인은 자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계속 이제 병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에 조기 복직을 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인이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 뭐 이런 이유였고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에 외부에서 이제 흉기를 사가지고 교내로 들어와서 시청각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 하나와 이제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특정 학생을 뭐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고 맨 마지막으로 교실을 빠져나오는 아이한테 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목을 조르고 이제 흉기로 찔렀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전 서부경찰서에서는 뭐 회복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수사를 추가로 또 진행을 하고 피의자 A 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40대 여성으로만 알려졌는데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계획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묻지마 살인이고요. 아이를 그것도 자기 학생을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온통 이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밖에서 어떤 인물들이 그런 일을 할까봐 학교에서는 어떤 이 밖의 인물들에 대한 경계 혹은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학부모들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이제 교사라서요.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무력감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학부모님들을 무력감을 넘어서 극단적 공포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사실 감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제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좀 지켜보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다시 복직할 수 있었을 때 진단서 같은 게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네. 진단서는 과연 제대로 됐는지, 뭐 정상적으로 진단을 했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환자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치료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좀 문제시되는 그 병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배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치료를 잘 받고 약만 잘 복용을 해도 누구나 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물론입니다. 병이기 그리고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모든 분들이 어떤 범죄로 연결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험한 생각이고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더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 검토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